네,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추석 연휴의 모든 쏠림은 FMC로 시선이 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할지 남은 9월 전략까지 함께 이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전략연구위원을 직접 모셨는데요. 키움증권에서 오신 김승혁 미국전략연구위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든 시선이 이제 9월에 FMC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FMC에서 어떤 결과를 좀 예상하십니까? 우선 FOMC는 너무 뻔한 예상 결과를 첫 번째로 보일 수 있을 게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bp 가능성의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고용지표라던가 아니면 다시 한번 경기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시장이 좀 관찰을 하면서 침체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구나 판단하면서 25bp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25bp 단행을 몇 번 정도 올해 진행할 것이냐가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파월 연준 의장 입장으로서는 본인의 톤을 어떻게 좀 조절하는 것이냐가 좀 중요한데, 이번 FOMC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경기를 연착륙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이슈를 좀 같이 벗어나서 얘기 드릴 수가 없다.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그리고 특히 S&P 500의 어떤 흐름이 조금 결정될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미국 대선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야당과 여당의 당선 확률로도 같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가 좀 중요한 이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FMC 이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그 물가지표와 그 고용지표, 그 경제지표들 금리 FMC에서 결정되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아니면 그냥 뻔한 결과 역시 25bp 그 정도일까요? 최근 제 고용지표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네. 부인 건수 역시도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왔고, 저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실업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4.3%를 저번에 한번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4.2% 좀 내려오면서 실업률 같은 게 좀 안정화되면서 다시 한번 25bp 가능성을 높였던 건데, 그러면 실업률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가 메인 이벤트인데, 저번에 4.3 높아지면서 그때 당시 우리한테 좀 두려움을 심어줬던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샴스루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좀 키웠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세가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항목이다라고 저희는 흔히 바라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해고가 많아지고, 해고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기업 입장에서 수요가 위축되고 그것이 다시 한번 해고로 연결된다라는 게 실업률의 상승 어떤 모멘텀인데,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러면 연준이 25bp가 아니고 50bp 인하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건데, 시장이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고용지표가 그 정도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4.2%로 다시 한번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고용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고용지표뿐만이 아니라 ADP 고용지표라던가 아니면 연속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거를 저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이게 아직까지는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CPI 역시도 어제 같은 경우 PPI가 나왔고 CPI도 공개가 됐잖아요. CPI 결과치가 예상치랑 부합했지만 어찌됐건 2% 중반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코어 CPI는 조금 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더 두려워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연준은 지금은 물가는 더 이상 우리가 크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고 고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물가랑 고용, 특히 물가는 쇼크가 없다면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볼 만한 품목은 이제 FOMC 전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고용은 좀 더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좀 물가보다는 이제 고용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FMC 이전에 주요하게 나온 물가, 고용 둘 다 50bp의 뭐 금리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 ECB가 이제 금리 결정을 먼저 자꾸 선행적으로 내리는 상황인데 6월에 한번 내리고 오늘 또 내리고 자 그럼 미국의 금리 결정에 영향이 있나 궁금한 게 파월 의장의 톤과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ECB의 결정이 FOMC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질문이신 거잖아요. 네네.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ECB 자체, 그러니까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좀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미 물가가 미국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좀 더 막는 게 중요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그동안 계속 좋았잖아요. 사실 작년, 올해 계속 경기가 좋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센틱스 지수라던가 아니면 유럽의 소비자 심리 지수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럽 경기는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란 말이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경기 호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노랜딩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두 국가는 근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상황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ECB의 금리 인하 결정이 미국 FOMC 금리 인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랠리에서 동결 랠리로 접어들었다가 이젠 인하 랠리로 접어든 만큼 네. 그러면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하면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유로 달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달러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현재 달러 약세 기조를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 미국 역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에 합류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영향을 다이렉트로 준 건 아니다. 다만 어떤 추세 속에서 미국도 함께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 시작하는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스타트 이후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부분입니다. 근데 레포트를 통해서 연내에 미국 경기 침체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이제 궁금한데요.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 컸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말고 미국 증시로 가자라는 움직임이 짙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거래 대금도 줄어들 정도로 미국 증시도 조금 외면되는 분위기였는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연내 미국 경기 침체를 안 보고 계신 이유가 뭐세요? 우선은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둔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첫 번째로 저희가 유동성 측면을 일반적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유동성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위축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유동성이라고 하면 단기자금 시장 내에서 SOFR 금리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SOFR 금리가 기준금리 중간 정도에 있는 이제 저희가 흔히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EFFR 금리랑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안정화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자금 시장 내에서의 쇼크 우려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은행 지급준비금이 사실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오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봤을 때 이 지급준비금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일종의 방패막은 영래포 잔액이 통해서 얘네를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래포 잔고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으로는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이익 EPS 추정치 같은 거를 봐더라도 이전보다는 상승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EPS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 단에서도 본인들의 이익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근거가 뭐라고 하냐면 결국엔 GDP 성장률이 역성장으로 3분기 연속하면 저희가 흔히 기술적 경기 침체다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NBER 같은 경우가 너희 이제부터 경기 침체야라고 선언하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돌입합니다. 침체냐 둔화냐는
되게 워딩 차이로 인해서 좀 애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판단하는 건 지금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 매번 이제 GDP 나우라는 걸 통해서 3분기 혹은 4분기 이제 선행적인 GDP에 대한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GDP 상승률을 좀 견고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미리 확인했다라고 보기 맞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침체보다는 둔화에 대한 방향성으로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거래대금 좀 줄어드는 이제 서학개미들이 미증시에서 다시 짐을 싸고 나가는 거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좀 덜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으로 잠깐 그 시설을 옮기면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으로 예정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이제 공포가 우리가 한 번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가지고 가면 될까요? 우선 엔케리 트레이드는 사실 뭐 이전에 엔케리 트레이드가 몇 프로 청산됐다, 몇 프로 청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건 첫 번째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렇게 빨리 청산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이제 엔화 매도에서 엔화 롱으로 다시 바뀌면서 이게 기술주 롱에서 기술주 매도로 바뀌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해 증시가 빠질 거다라는 게 저희가 이미 한번 학습이 됐고 그 학습 결과 지금 다시 한번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서 다시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축소가 되면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역시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많이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력을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네, 그러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딱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BOJ가 금리 인상을 하는 데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더 가파르게 된다면 그만큼 국가가 갚아야 될 부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번 GDP 대부분을 이자 갚는 데 사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쉽게 못했던 거고 작년, 재작년 금리 인상이 아니라 YCC, 저희가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그렇게 일본이 금리를 조절하려고 했던 것도 금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버퍼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움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계속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전략들 바로 들어볼 텐데요. 키움증권에서 보시는 9월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9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미국 대선과 이제 FOMC 이후에 전망 전략들 세워주시면요. 우선 9월, 10월 정도 제 미국 증시 관련돼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9월과 10월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하자. 그러나 11월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큰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저는 아까 연착륙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연착륙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9월에 저희가 바라봐야 될 이벤트 크게 두 개가 뭐가 있냐면 보험성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 이렇게 두 개인데 대선에 대한 토론 이슈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죠. 근데 역사적 관점에서 대선이 있었던 해에 9월과 10월의 역사적 평균 증시 수익률을 저희가 살펴보면 항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보였어요. 그러고 11월부터 다시 반등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 11월 이전 9월과 10월은 대선 토론이 있는 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바이든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 너무 반대되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자인데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 반대되는 전략을 서로가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토론을 들었는데 토론의 결과로 인해서 더 헷갈린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로 대선 토론은 힘이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는 좀 불안감이 좀 높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어요. 레포트 보니까 헬스케어를 최선호 업종으로 꼽고 계시던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마지막 말씀드리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방어가 수익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시 한번 AI나 이제 반도체 모멘텀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들 같은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석 특집으로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전략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